네, 오늘 미증시 인사이트는 채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 그리고 하나증권 용산 WM센터 김호균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일단 미국의 2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PC가 공개가 됐거든요. 이 세부 내용이 좀 궁금한데 김호균 부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관세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상황에서 지표의 중요성이 좀 낮긴 한데요. PC 시장에도 관심이 많은 지표라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PC는 예상치 2.5%였는데 결과치가 2.5% 동일하게 나왔고요. 조금 더 집중도가 높은 근원 PC 경우에는 예상치가 2.7이었는데 2.8로 0.1%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근데 미국의 2월 PC 공개 직후에는 미국 증시가 이 약간의 하락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 다음에 장중에 갑자기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우루 상무, 왜 갑자기 장중에 또 하락폭이 커졌을까요? 예, 말씀하셨다시피 9시 반에 나왔던 PC 물가 지표는 그럭저럭 잘 나왔는데요. 그 이후에 11시에 심리지표, 대표적인 심리지수인 미시간대 서베이에서 발표한 그 기대물가 지수하고 소비자 신뢰 지수가 아주 조합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는 미래 소비자에 대한 소비 심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인데 예상보다 좀 안 좋았고요. 전월보다도 좀 안 좋았고 기대물가도 1년도 그렇고 5년에서 10년도 그렇고 높게 나왔습니다. 1년 기대물가가 4.1%로 나왔거든요. 그거 생각하면은 물가는 높아지고 또 소비 심리는 안 좋아지는 그런 조합이 나오면서 시장의 심리를 좀 악화시켰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마도 시장에서 원래 걱정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의 CNBC 방송에서 경기 침체 관련해서 글로벌 기업들의 CFO 최고 재무 책임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응답자의 90%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결국은 미국의 물가 상승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근데 파월 연준 의장은 이거 사실 파월이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또 얘기했습니다. 인플레가 일시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렇게 되면 파월 의장이 너무 낙관적이었던 게 아닌가? 김호균 부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는 거는 뭐 공시가처럼 인정이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이 더 관심을 갖는 거는 과연 관세가 경기 침체를 야기할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경기 침체까지 가려면 굉장히 관세라는 절차가 상대 국가의 뭐 보복 관세라든지 이러면서 지리해지면서 경기에 대한 위축이 커지는 소비자들도 위축하고 실제 실물 경기도 나빠지는 상황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이걸 속전속결로 진행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즉 연준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시장을 좀 걱정시키는 것보다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고 하지만 연준은 이거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정도로 파월이 얘기한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거는 뭐냐? 뭐 트럼프도 유연성을 말하지만 연준에도 유연성이 현재 필요한 상황이고 현재 데이터를 예의주시하지만 데이터 자체는 괜찮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경기 침체 시그널이 나오거나 데이터가 안 좋은 경우에는 연준이 이제 개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거로도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즉 시장이 기대하는 파월 풋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을 끌어받치는 부분을 연준의 역할로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 증시에서는요. 상반된 우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가가 다시 상승하는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경기 침체가 올 것인가 둘 다 한꺼번에 와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인가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투자자들 정말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 게 가장 좋을지 최유루 성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굉장히 컸고요.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증시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증시 안에서도 위험 자산하고 안전 자산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위험한 섹터라고 하면은 베타가 큰 IT 섹터라고 할 수 있고 또 안전한 섹터라고 하면은 에너지나 필수비재, 유틸리티 이런 정도가 될 건데 두 섹터가 좀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밸류에이션이나 가격으로 보면은 사실 특별히 변한 건 없는데 IT나 자유소비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섹터, 이 빅테크 종목들이 속한 섹터에 밸류에이션이나 가격이 상당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좀 안전한 섹터라고 여겼던 부분들이 수급이 쏠리면서 필수비즈나 유틸리티, 에너지 쪽에
밸류에이션이나 가격이 좀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일 날이 이제 관건일 텐데 지금은 두려움이 최고조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역발상 투자도 어느 정도 그 관세가 우려가 좀 완화되는 시점에서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많이 밸류에이션이 완화되고 가격 부담이 완화된 IT 섹터를 좀 IT 섹터에 좀 집중을 하고 그간 좀 선방했던 방아주 섹터를 줄이는 것도 좀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올해 와가지고 밸런스된 포트폴리오,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포트폴리오를 역발상 관점에서 좀 재조정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상반된 우려가 나오니까 뭐 경기 침체냐, 인플레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섹터 또는 경기 방어주 어떤 쪽으로 가야 될지 혼동스러울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김호균 부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우리가 빅테크라고 했을 때 좀 대형 우량주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정장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으니 이거 좀 매수 기회가 아닌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M7이라 부르는 기업인데 실질적으로 M7 기업이 관세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테슬라나 애플 같은 이제 제조 역량을 갖고 있는 기업 외에는 서비스 쪽 차원이 좀 많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지만 이 종목들이 빠지는 이유는 관세로 인한 영향 자체가 미국 경기 자체에 영향을 미치고 지수에 대한 불안감을 주면서 대형주 특히 이제 시총 상위가 높은 이 M7의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관세에 대한 영향은 당분간 좀 지속된다고 봤을 때 M7으로 우리가 어떤 투자를 회피하는 거는 약간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 차원에서는 조금 관세의 이슈가 좀 지나갔을 때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대안은 뭐냐? 관세 회피처라고 볼 수 있는 섹터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뭐 안전자산이라든가 뭐 경기 방어주를 얘기하시고 계시지만 사실 장이 투심이 개선될 때 오히려 그 종목들은 또 조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보다는 오히려 관세 회피라 볼 수 있는 뭐 광고라든가 아니면 서비스업이라든가 사이버 보안이라든가 이런 쪽은 사실 관세 영향을 덜 받고 최근 조정도 약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피신하시는 게 현재 시점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호균 부장이 관세 얘기를 하셔서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어가고 싶은데요. 현재 캐나다는 미국하고 일전을 불사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는 좀 협상을 해보자 이런 태도거든요. 과연 캐나다와 멕시코 중에서 나중에 웃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지 김호균 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실 제가 뭐 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 그걸 보시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정말 전략에 있어서는 협상에 있어서는 정말 도 같은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입장이 아니라 트럼프 입장, 미국의 입장에서는 현재 관세 부과 자체가 기존의 불공정과 불합리를 해소하는 관세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보복 관세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국제 룰상 관세가 있으니까 당연히 보복 관세를 하기 나름인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강한 관세 조치를 취하는 게 현재 트럼프의 전략이고요. 실제 캐나다에서도 그렇게 나왔고 EU에서도 강하게 오히려 더 나오는 부분이고 최근에 공조를 한다고 하니까 더 강한 어조로 이걸 막고 있거든요. 즉 보복 관세를 시행할 경우는 더 강한 관세로 압박을 주는 거고 보복 관세를 시행하지 않게끔 하는 것으로 가는데 그랬을 경우는 이제 협상으로 들어가서 또 내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수지를 개선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뭘 살 거냐? 그래서 방위비를 더 분담하든지 아니면 천연가스를 더 사든지 아니면 미국채를 더 사는 이런 쪽 협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과연 상대국 입장에서 는 자존심도 있고 이거를 보복 관세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지만 이거를 보복 관세를 할 경우 미국이 더 강하게 나온다면 결과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는 중국의 대응이 좀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보복 관세를 하지만 헛방망이 보복 관세를 하면서 그러면 미국은 특별히 강한 어조로 나타나진 않고 있거든요. 즉 보복 관세를 취하는 것은 자국민에게도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이 상대방이 크리티컬하게 가게 되면 미국의 더 큰 반발을 불어일으키고 오히려 본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사실 뭐 무서워서 피하는 것보다는 덜어서 피한다고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것이 오히려 미국의 협상을 했을 때 좀 더 좋은 결과를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또 구별을 좀 하자면 캐나다나 멕시코는 수출의 70에서 한 80% 정도를 미국에다 수출하고 있으니까 사실 캐나다나 멕시코는 워낙 미국 의존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즉 미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하면 또 미국도 보복 관세를 하고 네. 이렇게 되면 파월이
관세에 의한 인플레는 일시적이다라고 말했지만 서로 상대방을 계속 보복 관세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건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유럽의 대응 전략은 과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보복 관세가 계속 보복 관세를 일으키는 그러면 멈추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파워로적인 생각관점은 일시적인 이 인플레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겠죠. 근데 지금 현재 아직 4월 2일에 상호 관세를 봐야 하지만 현재 분위기를 봐서는 미국의 전략이 어느 정도 먹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세게 얘기했을 때 미국이 더 강하게 얘기하고 그때 유럽이 또 감경시키면서 미국 다시 감경하는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복 가게 되면 좀 상당히 곤란하겠지만 지금 트럼프의 일관되긴 전략이 상대방에 먹힌다면 보복이 높지 않은 보복으로 가면서 어느 정도에서 경감하고 협상으로 이어지는 그림이 지금 봤을 때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수입차에 대해서 25% 관세. 와, 이거 진짜 충격적인 뉴스였죠. 자, 그 뒤에 우리가 자동차 섹터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과연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는 관세 부과하는 만큼 가격을 올려야지만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뭐 뉴스플로우 보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GM하고 포드의 고위 임원들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자동차 가격 올리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사실 이 자동차 섹터는 진퇴양난에 빠진 것 같습니다. 관세 부과한 만큼 그만큼을 이제 자동차 가격에 전가시키지 못하면은 수익성이 훼손되고 또 자동차 관세 부과한 만큼 자동차 가격이 높아지면은 판매 대수 자체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매출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이래저래 관세로 인해서 자동차 섹터 자체에 대한 투자 의견 자체를 좋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에 대한 어떤 그 개선된 변화, 완화된 변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자동차 섹터는 일단은 투자 의견은 보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회사들 미국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 일본, 독일 이쪽은 똑같은 압력을 받을까요? 아니면 미국 자동차 회사들만 이렇게 가격을 올리지 말라고 압박하고 끝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얼마 전에 정의선 회장이 미국에 가가지고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한 좀 우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사실은 미국의 그 의존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런데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가격을 올리게 되면은 미국 자국민들한테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러저러한 상황을 감안해 봤을 때 좀 완화된 스탠스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 그리고 글로벌 CEO들의 회동이 있었는데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정말 눈에 띄는 사람들 많아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라든가 아니면 BMW, 벤츠, 퀄컴 CEO 이런 분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자,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의 CEO들도 다 이런 모든 모임을 했다는 건 이건 정말 뭔가 글로벌 기업들하고 중국이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 이게 앞으로 중국 증시에 앞으로 도움이 될지 김호균 부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미국은 지금 일관적으로 이제 보호무역주의, 관세를 통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즉 미국 영내에 어떤 이제 생산 기지를 돌리는 리쇼어링이 목표로 트럼프가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관세 장벽으로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중국은 오히려 다자주의를 더 확대시키면서 미국이 이제 고립되어 있고, 그러니까 스스로 만든 고립된 상황에서 중국은 더 많은 영향을 펼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다른 국가들과 중국과 협력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중국의 위상이 이전보다는 좀 다른 양면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AI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독점을 하고 있다고 인식이 됐었는데 딥시크 이후에 AI가 독점이 아닌 중국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AI라는 이제 새로운 차세대 기술에 있어서 협력이 중국을 중심으로도 이루어진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는 고민해 봐야 하지만 이것이 양쪽으로 나눠져서 오히려 경쟁하는 구도로 간다면 글로벌 경제에 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런 주장을 하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미국에만 투자할 게 아니라 중국도 좀 투자할 때가 아닌가 이런 말들이 있는데 최유로 상무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역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킨다는 측면에서는 괜찮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중국이나 다른 미국 외 지역으로 자금 플로우가 좀 괜찮게 개선되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알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수만 좋다고 이제 중국을 덥석덥석 투자하거나 다른 지역을 투자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를 하고요. 잘 아는 지역에 잘 아는 종목이 있다면 미국의 대안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최근 들어서 이 미국에 투자됐던 자금이 유럽으로도 가고 중국으로 간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김호균 부장은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조금 지속될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네, 이거는 사실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린 것부터 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금리를 5.5%까지 올리게 되면서 미국만 독점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 됐습니다. 23년과 24년 동안 지속이 된 거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자금이 쏠리고 AI라는 성과가 미국에서만 발화가 됐는데 지금 자체는 이제 분위기가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US에서 넌 US로 자금이 좀 이동되는 부분, 지금 증시가 하락하는 부분이 글로벌 충격이 아니라 미국에서 수급이 빠지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으로 가는 흐름을 잘 봐야 하는데 유럽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유럽은 방위비라는 인프라 투자라는 이런 쪽에 자금이 흘러가는 거고 중국은 테크 쪽, 즉 좀 뭔가 성장의 승수가 좀 더 높은 쪽으로 돈이 흘러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최근에 또 항생 테크 지수가 조정을 또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들어간 자금은 일부 차익실에서 나오고 있지만 자산 배분 차원에서 장기적인 펀드들은 중국의 이 비중을 좀 높이고 있거든요. 그런 거로 봤을 때 미국은 견조하게 상승 흐름이 나올 것 같고 지금은 조정 구간이지만 중국은 조금 업라이징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투자자의 성향에 잘 맞춰서 배분을 하는 것이 어떤 이제 글로벌 투자를 했을 때 한쪽에 집중되는 것보다는 좀 더 유연한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워낙 미국 증시가 요즘에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금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죠. 근데 이게 세계적으로도 금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1트로이온스의 3,000달러를 사상 처음으로 넘더니 그 다음에도 계속 상승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최유로 상무가 보시기에 지금 이 시점에서 금 투자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유효하지 않다고 보는데 일단은 금을 투자하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금이 안전자산의 대표 자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는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더 두려운 시기가 올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4월 2일을 기점으로 어느 정도 관세 불확실성은 완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금값도 어느 정도 피크아웃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금은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냥 금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주식에서 배당금도 받을 수 있고 기업의 성장을 함께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생산적인 자산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약간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금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담을 수는 있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이 시기에 기대 수익률을 높이고자 한다면 이 시기에 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싸진 자산을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금보다도 오히려 더 나은 자산이 있다. 지금 현재 투자할 만한 더 좋은 대체할 만한 종목이 있다든가 아니면 섹터가 있다든가 종류의 다른 대체 자산이 있다든가 최유로 상무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개인차에 따라서 다르겠죠. 어떤 사람들은 중국 주식에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다른 분들은 또 한국 주식 그리고 미국 주식. 저는 이제 금보다는 주식을 더 선호하는 부류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싸진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대형 기술주들은 아까 그 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세랑 상관없이 그 밸류에이션이나 가격이 하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관세 리스크가 좀 지나가게 되면은 그 종목들의 회복 속도나 회복력이 상당히 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역발상 투자, 역발상 전략으로 그런 자산들을 싸게 매입해서
기다리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하나하나 추가할 때마다 금값이 올랐던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너무 또 비싸다는 의견도 있어요. 김호균 부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제 상무님과 동일한 의견인데요. 사실 이제 최근에 관세 이슈에 맞물려서 금가격이 올라가는 부분, 그러니까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차원으로 금을 매수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 이슈가 없을 때도 금값은 계속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만으로 갖고 올라간 것보다는 중앙은행들의 매수세가 계속 꾸준히 유입된 부분, 즉 달러와 미국채의 대체 자산으로서의 금이 중앙은행들의 수요를 자극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올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금이라는 자산은 우리가 시장을 보는 어떤 지표로서 활용하는 건 좋겠지만 지금 금이라는 자산의 차트를 보게 되면 거의 성장주의 모습인 거고 고점이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자산이 고점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상당한 변동성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아직 그런 구간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고점이 아직 확인도 되지 않은 자산을 투기적으로 들어간다? 조금 리스크하다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이코티 쪽에 좀 배분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현재 불확실해 보이는 미국 증시 그리고 그 대체 자산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최일호 상무, 김호균 부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